안녕하세요. 잠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삶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답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바로 삼국시대에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무려 700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며 살았던 시간입니다. 19살 청년이 왕이 되어 22년 만에 동북아 최강국을 만든 이야기. 서해 바다를 건너 일본의 불교를 전하며 문화 강국의 꿈을 키운 이야기. 가장 약했던 나라가 결국 승자가 된 인생 역전의 이야기. 오늘 밤 그 뜨거웠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세 나라의 탄생. 기원전 1세기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행정구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오히려 새로운 세력들이 자라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힘을 키우고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 불리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아직 하나의 큰 왕국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소국 연맹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철기의 본격적인 보급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는 귀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지만 철은 달랐습니다. 철은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철로 만든 쟁기는 땅을 깊이 갈 수 있게 했고, 철제 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산력이 늘어나자 인구가 증가했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국들은 점차 강한 세력에 통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 개의 큰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쪽의 고구려, 서남쪽의 백제, 그리고 동남쪽의 신라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이라는 영웅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고, 신라는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경주 일대를 통일하며 건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연대들은 후대에 정리되면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기원전 후 무렵부터 점진적으로 국가체제를 갖추어 나갔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국이 형성되던 시기에 이미 각국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나라는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키고 중국 왕조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 촉, 오 삼국이 등장했다가 다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혼란기 속에서 삼국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접어들면서 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불교의 전래였습니다. 고구려는 372년 소수리망 때 중국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순도라는 승려가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와서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습니다. 소수림 왕은 그 이듬해에
이불란사와 초문사를 세워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백제는 384년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마라난타는 백제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에서 환영을 받았고 한산에 절을 지어 불법을 펼쳤습니다. 백제는 곧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한성에 여러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신라는 가장 늦어서 527년 법흥왕 때에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보수적인 귀족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불교 공인이 가장 늦었지만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가장 열성적으로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이념 체계였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왕을 부처와 같은 존재로 높여주었고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함께 유교의 윤리, 중국식 법률 체계, 한자와 역사 기록 전통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삼국은 이제 더 이상 부족 연합체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료 조직과 법률, 그리고 통일된 이념을 가진 고대 왕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373년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이른 시기의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백제 역시 오경박사와 역박사를 두어 유교와 천문학을 연구했고 이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신라는 화랑도라는 독특한 청소년 교육 조직을 만들어 유교와 불교를 결합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철기는 삼국에게 물질적 힘을 주었고 불교는 정신적 통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삼국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만주 벌판을 향해 말발굽을 울리기 시작했고 서남쪽에서는 백제가 서해를 향해 돛을 올렸으며 동남쪽에서는 신라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부 체제를 다지며 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2장 고구려의 북방 정복,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의 시대. 4세기 말 만주 벌판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위에 오른 젊은 군주, 그가 바로 광개토태왕이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왕이 된 그는 2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동북아의 최강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군대가 출정하는 날, 만주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녘, 얼어붙은 땅 위로 수만 명의 기병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말들이 내뿜는 흰 김이 안개처럼 전장을 뒤덮었고 병사들의 철갑옷이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창을 든 보병들의 발소리가 얼어붙은 대지를 울렸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왕은 높은 말 위에서 군사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쪽 오랑캐를 물리치고 우리 백성들이 평안히 살 땅을 넓힐 것이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강타하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군은 북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정복전쟁은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북쪽으로는 부여를 굴복시켰고
동쪽으로는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의 후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평양에 세워진 광개토태왕 능비에는 그의 업적이 6,800여 자에 걸쳐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락 9년,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하니 왕이 평양으로 내려와 군사를 보내 격파하였다. 광개토태왕의 군대는 심지어 바다를 건너 외국까지 격퇴했습니다. 신라가 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자 고구려는 5만의 대군을 보내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가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는 언제나 지옥이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진흙탕에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부러진 창과 깨진 방패가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승리한 날 밤 고구려 병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죽은 전우들을 애도했습니다. 광개토태왕은 단순히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에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또한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국력의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태왕은 413년 3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영토는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절반에 이르렀고, 인구는 수백만에 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은 것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무려 7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북쪽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고, 내부 체제를 정비하며 힘을 축적했습니다. 장수왕은 외교에도 능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남북조를 동시에 상대하며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조의 송나라와 북조의 북이 모두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두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외교술이었습니다. 그리고 427년 장수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에 유리한 위치였고, 중국과의 교역로도 가까웠습니다. 천도는 곧 남진 정책의 선언이었습니다. 평양 천도는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주 중심의 북방 국가에서 한반도 중심의 국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평양은 한강 유역과 가까워 백제와 신라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475년 장수왕의 군대는 마침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한성의 성벽 아래에 고구려의 대군이 도착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백제 병사들이 급히 방어 준비를 했지만 고구려군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을 실은 투석기가 성벽을 향해 발사되었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성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꾸려 남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성문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백제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한 병사는 뜨겁게 달군 기름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적군에게 부었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그 자리를 메웠고 두 명이 쓰러지면 네 명이 올라왔습니다. 사흘 밤낮의 공방 끝에 한성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렸고 그 틈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혼란 속에서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성이 함락되자 백제는 수도를 남쪽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한동안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장수왕은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로를 장악했고 백제와 신라 사이를 갈라놓는데 성공했습니다. 5세기 중반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패자였습니다.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평양에는 안악궁이라는 거대한 궁궐이 세워졌고 수많은 고분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고분들의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영토는 유지하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장수왕 사후, 고구려는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은 이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장 백제의 해상왕국,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 한강 유역에서 밀려난 백제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서해 바다였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금강 유역의 풍요로운 평야를 기반으로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38년 성왕은 수도를 다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비 천도는 백제의 재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왕은 사비를 계획도시로 건설하여 동서남북으로 반듯한 도로를 내고 왕궁과 사찰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백제는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진정한 부흥은 그보다 앞선 4세기 근초고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초고왕은 백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백제는 이미 해상 강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근초고왕의 함대는 서해를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중국 남조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단과 도자기, 불경과 학자들이 백제의 항구로 들어왔고 백제는 철과 금, 말과 칼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백제의 항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부두로 향했고 뱃사공들은 돛을 올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는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배에서는 비단 보따리가 내려졌고 백제 상인들은 그것을 받아들며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마한의 나머지 소국들을 정복하며 전라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동쪽으로는 가야 지역과 교역하며 철을 확보했고 서쪽으로는 중국 산동반도까지 진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군사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371년 그는 고구려를 공격해 평양성 근처까지 진격했고 이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왕왕이 전사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고국왕왕이 쓰러지는 순간 백제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초고왕은 또한 문화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박사 고흥에게 명하여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비록 이 책은 전하지 않지만 백제가 일찍부터 역사 기록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제의 진정한 힘은 문화에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백제의 항구에는 외국, 지금의 일본에서 온 사신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백제의 화려한 불교 사원과 궁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기와지붕이 햇빛에 반짝이고 목조 건물의 정교한 세공은 그들이 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오색 찬란한 단청이 건물을 장식했고 처마 끝의 용두와 봉황 조각은 살아 움직일 듯 했습니다. 백제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 주었습니다. 승려와 경전, 불상을 보냈고 절을 짓는 기술자들도 함께 파견했습니다. 538년 성왕이 일본 흘명천황에게 보낸 금동 석가열애상과 불경은 일본 불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제는 한자와 유교 경전, 천문학과 의학을 일본에 전파했습니다. 도공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스에키라는 새로운 도자기 기법을 가르쳤고, 화가와 음악가들은 일본 궁정 문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는 사실상 백제 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왕실은 백제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고,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많은 백제 유민들을 받아들여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6세기 사비 시대의 백제는 문화적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부여의 국남지에는 연못이 조성되었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이 만든 금동대향로는 섬세한 조각과 완벽한 균형미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로 뚜껑의 산악 모양 장식에는 악사와 사냥꾼, 동물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면 마치 신선이 사는 복례상 같았습니다. 백제의 도시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비성의 시장에서는 중국산 비단과 가야의 철제품, 신라의 금세 공품이 거래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경전을 외우며 거리를 걸었고,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를 즐겼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대장장이가 철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도공이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건축 기술은 특히 뛰어났습니다. 목조 건물의 기둥과 보를 정교하게 짜맞추는 기법, 기와를 굽는 기술, 석탑을 쌓는 방법 등이 모두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법륜사는 백제 기술자들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여전히 압박해왔고, 동쪽에서는 신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시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백제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600년대에 접어들며 백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의자왕은 초기에는 개혁적인 군주로 평가받았지만 말년에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신하들은 왕에게 경고했지만 의자왕은 신라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신라는 우리의 속국이었다. 우리가 강성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백제는 그 변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서해의 석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백제의 운명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은 여전히 돛을 올렸지만 그 돛이 향할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해상왕국 백제의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신라의 개혁과 성장. 후발주자의 역전.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경주 일대의 작은 소국 연맹에서 시작한 신라는 오랫동안 고구려와 백제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동남쪽 구석에 위치해 중국과의 직접 교역도 어려웠고 철은 가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게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 개혁의 의지였습니다. 5세기 초 신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증왕은 삼국 중 처음으로 왕이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 신라의 군주는 마립간이나
이사금이라 불렸는데 이는 부족장 수준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칭호는 중국식 중앙집권 국가의 군주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국호도 신라로 정식 확정했습니다. 우경법을 도입해 농업 생산력을 늘렸고 동해안의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까지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지증왕은 또한 순장 제도를 폐지하여 인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더 과감했습니다. 520년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모든 행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전이었습니다. 관료 제도가 정비되었고 17등급의 관등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신라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체계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버풍왕은 또한 상대든이라는 최고위 관직을 설치하여 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왕권을 강화하는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조직을 체계화했고 연호를 건원이라고 정하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7년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귀족들은 불교 공인을 반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토착 신앙을 버리고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조정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귀족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차돈이라는 젊은 신하가 나섰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불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 만약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차돈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형장 주변에 모여들었고 귀족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칼날이 그의 목을 베는 순간 하얀 피가 솟구쳤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귀족들의 반대가 수그러들었고 신라는 마침내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황룡사와 같은 거대한 사찰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불교는 신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버풍왕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진흥왕은 신라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정복 군주였습니다. 진흥왕이 즉위했을 때 그는 겨우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심만만한 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와 김무력 같은 유능한 장수들이 그를 보좌했습니다. 550년대 진흥왕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충돌하는 사이 신라군은 전격적으로 한강 상류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신라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신라는 처음으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경제력이 급성장했고 군사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영토로 진출해 함경도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남쪽으로는 가야 연맹을 압박해 결국 562년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낙동강 유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정복지마다 진흥왕은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북한산, 황초령, 마올령, 창녕 등 4곳에 세워진 이 비석들은 신라의 영토 확장을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진흥왕의 성공 뒤에는 화랑도라는 독특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늦봄의 어느 날 경주 외곽의 산속에서 젊은 화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15에서 20살 사이의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을 피운 바위 앞에서 화랑들은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친구를 믿겠습니다.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랑의 세속 5개였습니다.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했고 무술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전사가 되었고 평화시에는 국가를 이끄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청소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자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 통합의 장이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출신이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쌓았고, 이는 신라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라는 또한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그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오를 수 있는 관직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육두품 출신들이 관료로 활약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는 귀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6세기 말, 신라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삼국 경쟁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한강에서 온 상인들이 중국 물건을 팔았고, 가야에서 온 대장장이들이 철을 두들겼으며, 화랑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자신감을 뽐냈습니다. 신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장 삼국의 각축. 한강을 둘러싼 끝없는 전쟁.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고 부였으며 생존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농업 생산력이 뛰어났고 서해로 통하는 수응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삼국은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200년 넘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백제가 한강 유역의 주인이었습니다. 원조왕이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래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풍부한 물산과 교역로를 바탕으로 백제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475년 한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남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백제와 신라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고립되었고 고구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고구려는 한강을 발판으로 삼아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백제와 신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때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지만 고구려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구려를 한강 유역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한강 유역을 분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약속을 어기고 한강 하류 지역을 단독으로 차지했습니다. 백제는 배신감에 분노했고 성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함께 싸워 고구려를 물리쳤는데 그 신라가 배신한 것입니다. 554년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전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백제군과 신라군이 맞붙은 격전지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가 땅에 스며들어 진흙을 붉게 물들였고 쓰러진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판을 채웠습니다. 백제의 상황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후퇴하던 중 신라군의 복병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왕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신라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신라 병사들은 포로가 된 왕을 알아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백제의 성왕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제 백성들은 통곡했고 성왕의 아들 위덕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두 나라는 이후 100년 넘게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강을 둘러싼 싸움은 단지 백제와 신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부의 가야 연맹도 이 경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가야는 삼국처럼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였습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야는 철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변한 지역의 철은 품질이 뛰어나 중국과 일본에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가야의 철은 삼국 모두가 탐내는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가야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고 이는 가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소국들은 서로 경쟁했고 통일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각 소국의 왕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가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5세기 말부터 신라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에 항복했고 대가야는 562년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신라는 가야 지역을 하나씩 정복하며 낙동강 유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가야의 왕족과 귀족들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백성들은 신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뛰어난 철 제련 기술과 토목 기술은 신라의 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명장 우륵은 신라로 가서 가야금을 전하며 신라 음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한강과 가야를 둘러싼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민은 봄에 씨를 뿌렸지만 여름에 군대가 지나가며 밭을 짓밟았습니다. 가을에는 세금을 내라는 명령이 왔고 겨울에는 군역에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불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노인은 세 아들을 모두 전쟁터에서 잃었고 손자만이 남아 대를 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가족과 헤어진 채 낯선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여인은 전쟁 중에 남편과 헤어져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삼국의 왕들은 영토와 명예를 위해 싸웠지만 전쟁의 고통은 언제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6세기 말 삼국의 세력 균형은 다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했지만 신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백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향해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6장 제국의 침략. 수와 당의 고구려 원정. 589년 중국 대륙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0년 넘게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
통일된 것입니다.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야심만만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장안을 화려한 수도로 만들었으며 주변국들을 복속시켜 천하의 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쪽의 고구려가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조국 요구를 거부했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수나라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612년 봄, 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결정했습니다. 천하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33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과장된 숫자지만 적어도 수십만 명의 대군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여름이 되자 수나라 대군이 요동으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영양왕과 신하들은 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요동성, 신성, 비사성 등 주요 성곽에 군사를 배치하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오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요동성 공방전은 치열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거대한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투석기가 돌을 날렸고 운제라는 높은 막루를 만들어 성벽 안을 내려다보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성 안의 고구려 군사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적군을 막았고 돌과 화살로 반격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밤낮 없이 교대로 성벽을 지켰고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이상 공방전이 계속되었지만 요동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양제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별동대를 편성해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문술, 우중문이 이끄는 수나라의 정예 부대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구려의 전술에 말려들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후퇴하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보급로는 점점 길어졌고 식량과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끊고 게릴라식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마침내 함정을 발동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대를 향해 갑자기 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건너던 병사들이 물에 휩쓸렸고 양쪽으로 갈라진 수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매복해 있던 고구려 군대가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말이 울부짖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살수의 물은 붉게 물들었고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30만 명으로 출발한 수나라 군대는 겨우 2,700명만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수 대첩이었습니다. 양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613년과 614년에도 거듭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구려의 방어 전략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주요 성곽을 방어하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며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된 실패로 수나라는 국력이 소진되었고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618년 수나라는 멸망했고 뒤를 이어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45년 당 태종 이세민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이었고 군사 전략에도 능통했습니다. 당군은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군사들은 결연한 각오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안시성의 성벽 위에 서 있던 고구려 병사는 멀리 당군의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적군의 텐트와 깃발, 그리고 성벽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공성 무기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활 시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활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주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우리 뒤에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마을이 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공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당군은 토산을 쌓아 성벽보다 높은 곳에서 공격했고, 고구려군은 밤중에 나가 토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고구려 결사대가 성문을 열고 나가 적진을 습격했습니다. 화살과 횃불이 날아들었고 당군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토산에 불을 지르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겨울이 다가오자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퇴각하는 당태종은 안시성 성주의 용맹을 칭찬하며 비단을 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구려도 지쳐 있었습니다. 거듭된 전쟁으로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귀족들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660년대 고구려의 운명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백은 그의 용맹에 감복해 살려보냈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관창의 아버지 품일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전장에서 계백의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결국 백제군은 전멸했고 계백도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길이 열리자 연합군은 사비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의자왕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7월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과 왕족들은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백제는 600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제 유민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치상지, 도침, 복신 등이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류성을 거점으로 삼아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663년 마지막 거점이었던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백제의 불꽃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개 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666년 연개 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형제는 서로를 믿지 못했고 결국 연남생은 당나라로 도망쳐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이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의 분열로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9월 평양성이 포위되었습니다. 한때 동북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수도는 이제 적군에 포위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보장왕은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당나라는 승리했지만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며 한반도 전체를 직접 지배하려 했습니다. 신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싸워 이긴 전쟁이었지만 그 열매는 당나라가 독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나라와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670년부터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초성, 기벌포 등지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라군은
옛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해 당군에 맞섰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한반도 사람으로서 당나라라는 외세에 맞서 싸웠습니다. 676년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 수군이 당나라 수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당나라는 마침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주 일대에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건국되었습니다. 한반도는 통일되었지만 고구려의 땅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한반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장 삼국의 유산, 그들이 남긴 것. 676년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삼국시대는 막을 내렸고 통일 신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700년에 걸친 삼국의 역사는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주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던 경주에는 황룡사 구축목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첨성대는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교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은 각 층이 하나의 나라를 상징하며 신라의 위상을 드러냈고 석굴암의 본존불상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으로 불교 조각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왕경,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360리마다 5개의 주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는 체계적인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골품제는 더욱 정교해졌고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와 유교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최치원 같은 뛰어난 문장가가 등장했고 원효와 의상 같은 고승들은 불교 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원효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의상은 화엄사상을 정립했습니다. 통일신라는 삼국 각각의 문화를 융합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무예, 백제의 섬세한 예술과 해양문화, 신라의 체계적인 제도와 불교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그려진 역동적인 무사들의 모습은 신라의 화랑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금동동 대학로와 같은 정교한 공예 기술은 신라의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에서 그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종소리는 20리 밖까지 울려 퍼졌고 그 청아한 소리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삼국의 유산은 한반도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수많은 유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의 일본 문화는 사실상 삼국, 특히 백제 문화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류사의 건축 양식, 천황가의 불교 신앙, 율령제도, 한자의 사용,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만주에 세워진 발해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의 영토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 고구려의 관직 명칭과 제도를 계승했습니다. 발해는 200년 넘게 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지배하며 당나라, 신라와 함께 동북아의 세 축을 이루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의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고구려의 영토는 발해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제도와 문화였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 체제, 불교 국가 이념, 유교적 통치 철학, 한자 문화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삼국시대에 형성되었고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삼국이 정립한 관료제도, 군사조직, 세금체계, 토지제도는 1000년이 넘게 한반도 국가들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국은 한반도가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비, 백제의 무령왕릉, 신라의 천마총, 이 유적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삼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시대는 완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도는 개인의 능력보다 태생을 중시했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역시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주적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주 일대를 이름으로써 이후 한반도는 대륙으로의 진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시기였습니다. 작은 소국 연맹에서 출발해 대제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낸 삼국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 내부 개혁의 필요성, 문화와 기술 교류의 가치, 이 모든 교훈이 삼국시대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1500년 전 삼국이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700년에 걸친 삼국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고구려는 만주 벌판을 말발굽으로 뒤흔들며 대제국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철기병은 사방으로 진격했고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30만 대군을 수장시켰습니다. 안시성의 병사들은 석 달을 버티며 당 태종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백제는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며 해상 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초고왕은 요서를 넘보았고 성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했습니다. 금동대양로는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개혁과 외교로 결국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했고 이차도는 불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진흥왕은 한강을 차지했고 화랑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삼국은 서로 싸웠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경쟁은 발전을 낳았고 갈등은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과 관창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날, 그들은 적이었지만 서로의 용맹을 인정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깨뜨렸던 그 순간들, 그 속에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외교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도 전략과 외교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약했지만 끊임없는 개혁과 당나라와의 동맹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단기적 성공이 곧 장기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수백 년간 강대국이었지만 내부 분열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셋째, 문화와 기술의 교류는 전쟁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백제가 일본에 전한 불교와 예술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문화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1500년 전 이 땅을 뛰어다니며 나라를 지키고 문화를 만들어낸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펼친 남북국 시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